자, 그러면 이제 신고 절차에 관한 부분인데 교재 388쪽에 맨 밑에 신고 기한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자, 신고 의무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내 체결일의 밑줄 30일 내에 신고한다. 30일의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일로부터지 잔금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에 들어갑니다. 30일과 한 달은 틀리죠. 근데 시험에서요, 30일을 한 달로 30일로 우리는 그렇게 바꿔내지 않습니다. 우리 그 정도로 치사한 과목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389쪽에 신고관청이에요. 신고관청은 토지, 건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죠. 그래서 토지, 건축물, 소지 관할 시군구청장 이겁니다. 이 자를 우리는 신고관청이라고 부를 거예요. 토지, 건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 이거 우리 등록관청 아시죠? 등록관청과 신고관청은 틀리죠. 그러니까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관할 시군구청장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 시험에는요, 신고관청하고 등록관청을 엄청 잘 바꿔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바꿔내다가 이제 최근 31회 때부터 다시 바꿔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신고관청, 등록관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고 관할 이렇게 되고요. 신고 의무자에 대한 사항을 봤는데, 자, 신고 의무자, 이건 다시 교재 앞으로 가요. 387쪽에. 그래서 신고 의무자는 쌍방이 직거래한 경우에요. 그래서 직거래한 경우가 있고 개공이 계약서를 작성 유보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교재 신고 의무자 이랬고 맨 밑에 거래 당사자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이 부분을 아주 시험에 잘 물어요. 고맙게도.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이제 상세히 좀 들여다보는데, 물론 이제 여기까지가 절차에서는 제일 잘 묻는 내용이거든요. 거래 당사자 직거래했어요. 중개업소로 안 통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해야 된다. 이게. 그럼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 등이 있었어요. 이들을 통칭하여 뭐라고 하냐면 국가 등이라고 그래요. 그럼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이 있었다. 이때는 국가 등이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그럼 타방에게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일방이 만약에 신고를 거부했다. 그럼 다른 일방이 당연히 단독 신고할 수 있겠죠. 그럼 단독 신고하는 자는 신고 여부를 하는 단독 신고할 때는 이때는 단독 신고하는 사유서하고 그 계약사본을 첨부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때 담당 공무원은 단독 신고하는 사유서가 단독 신고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전자문서로 안 돼요. 방문 신고만 허용합니다. 그 사유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번은 개공이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대요. 그래서 법문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름 아닌 중개거래예요. 그래서 중개거래를 했다. 개공이 중개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경우는 개공한테 신고하는 의무가 있고 당사자에게는 아예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동중개했다. 그럼 관여 개공이 공동으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고맙게도 엄청 잘 묻습니다. 이해해 두시는데 참고. 자, 국가로부터 우리 개인이 부동산 등을 매수해요. 개인이 이 거래를 개공께서 소개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개공이 신고해야 되게요? 국가가 신고해야 되게요? 개공에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그러니까 중개거래인 경우는 무조건 개공이 신고해야 되고요. 국가가 하는 거 아니에요. 쌍방이 직거래했을 때 일방이 국가였다. 그럼 국가가 단독으로 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 정도. 근데 중개거래를 하면 무조건 개공이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신고 의무자에 대한 사항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한 장을 넘어가면 390쪽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사항 및 제출 서류란 말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인데 이 부분이 지금 거래규제와의 관계는 아까 설명을 다 했고요. 신고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390조. 그럼 이제 공통적으로 신고할 때 항상 들어가야 될 사항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교재 390쪽이에요.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들어가야 돼요. 당의 동그라미. 거래당사자 할 때 당. 다음 계약 체결일 신고해야 됩니다.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도 신고해야 돼요. 그러면 계약 체결할 때 기의 동그라미. 다음에 3번 거래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이고 4번은 거래상 부동산 등의 종류,
이걸 신고해야 돼요. 그럼 3, 4번을 좌측으로 묶어서 목적 부동산이라고 메모하세요. 목적 부동산. 그리고 목의 동그라미. 목. 다음에 5번 실제 거래가격 신고해야 돼요. 실제 거래가격은 대금으로 메모하세요. 대금. 가로 열고 대금. 그리고 대자의 동그라미. 다음에 6번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조건기한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기한할 때 조자의 동그라미. 조. 그리고 7번입니다. 개업공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유방요. 이게 중개거래라고 그랬죠. 다음의 사항. 그래갖고 개공의 인적사항과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를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개업공사 할 때 개자의 동그라미예요. 그럼 공통적으로 신고할 사항이 지금 두음자를 따면 조건기한이 있죠? 예, 조건기한도 했죠. 그러니까 이걸 순서를 약간 바꾸면 이렇게 돼요. 당목계대 개조입니다. 이게 개업공사가 옛날에 중개업자였죠. 그래갖고 원래 이게 중조였거든요. 그래갖고 당목계대 중조였어요. 제가 스님을 비하하고자 하는 취지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 중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중이 좋아하시는 거. 당목과 계대 이겁니다. 중이 좋아하시는 거. 당목과 계대 이렇게. 당목계대 개조로 암기합니다. 당목이 뭐예요? 아지. 계대는 가리. 그래서 중이 당목과 계대를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합니다. 근데 이게 당목계대 개조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거민계약서 필수기사항에서 나와요. 거민계약서 필수기사항. 그걸 이용하여 암기하는 겁니다. 요즘 거민제도로 안 내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요걸 이용하여 암기하는 말만 틀릴 뿐 똑같아요. 그래서 그 암기표 여러분들 갖고 계신 거 있죠? 33번인가요? 암기사항 33번에 거민계약서 필수기사항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당목계대 개조를 암기하는데 근데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면요. 육하원칙을 기억해 보세요. 육하원칙 중에 4가지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 핵심이 이거 아니에요?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냐 이게 핵심 아니에요.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느냐 여기에 개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 잡았어요? 자, 이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결국은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 있죠. 요게 신고사항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걸 이제 쪼개놨어요. 그래갖고 이걸 쪼개놨는데 법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현재 교재가 다 이렇게 써 있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공통적으로 이건 무조건 신고사항에 포함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법인이 주택을 거래한다. 그럼 법인의 경우는 왜 이게 지금 신고사항 추가돼 있냐면 개인을 계속 규제를 해야 되니까 투자법인을 설립해갖고 주택에 대한 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법인이 주택을 거래했을 때만이에요. 상가나 토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법인이 주택을 거래했다. 그러면 법인은 그 법인의 등기 현황 들어와야 됩니다. 팔았던, 샀던. 법인의 등기 현황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법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법인의 임원인지, 나아가 그 임원과 친족 관계가 있는지, 즉 특수관계가 있는지 그걸 신고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당사 중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공급계약이나 분양권 전매계약인 경우는 일단 제외를 하는데 그래서 있잖아요. 법인은 주택을 거래했지 않습니까? 그럼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이게 같이 들어와야 돼요. 법인은 주택을 거래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게 왜 그 상대방이 법인의 임원인지 이걸 신고하게 돼 있냐? 이건 짜고 칠까 봐 그런 거죠. 뭐 짐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단지인데 여기에 이 법인이 아파트를 3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시세가 10억이거든요. 근데 이걸 15억으로 끌어올려야 되겠어요. 그래갖고 이걸 이제 그 임원한테 뒷돈을 주는 거죠. 그거 가지고 15억에 거래했다고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뒷돈 줘갖고. 가격 끌어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법인이 주택을 거래했을 때는 그 상대방이 그 법인의 임원인지 그 임원과 특수관계가 있는지 친족관계가 있는지 배우자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신고하게 돼 있어요. 둘 다 법인이었다. 그러면 그 같은 법인이 둘 다 법인이면 이때는 그 임원이 같은 자가 있는지 또 특수관계가 있는지 이걸 다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를 보면 그 내용을 모두 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주택을 이번엔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이 주택을 산다. 이상하잖아 지금. 그래서 법인이 주택을 매수한다. 그럼 이때는 그 주택 취득자금, 취득 목적하고 취득자금 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 현금으로 줬는지 계좌이체 했는지 수표를 줬는지
지급 방식과 그 지급 방식을 모두 지급 방식과 그 주택의 이용 계획을 모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법인이 주택을 사면 자금 조달 계획 들어오라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이때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이었잖아요. 투기과열지구 주택은요, 자금 조달의 증명 서류까지 내야 됩니다. 이게 주식 팔아갖고 샀는지, 대출을 받았는지, 현금 박치겠는지. 그럼 금고에 넣어놨다가 빼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금고 찍어갖고 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때는 이제 소득증명, 사업자 소득증명 뭐 그런 것도 이제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법인은 주택을 사게 되면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 무조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라는 게 있어요.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조건 내게 돼 있죠.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라면 자금조달 증명서까지 내야 됩니다. 감 잡혔어요? 이 정도. 자, 그럼 이번엔 이제 법인이 아닌 자예요. 개인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거래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는 이제 무조건 자금조달 입주계획을 내는 게 아니고 실제 거래 가격이 6억 이상이었을 때 개인이 주택을 거래했다. 그럼 실제 거래가 6억 이상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자금조달과 입주계획 내야 됩니다. 무조건 내야 돼요. 자금조달 입주계획을 내야 되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있죠. 그러면 우리 서울은 전부 다 지금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죠.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이기도 해요. 그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은 지금 그 서울, 경기, 인천 일부 지역이 지금 묶여 있죠. 이렇게. 그럼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었다. 투기과열지구나. 그럼 이때는 이걸 매수하게 되면 자금의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금액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이건 무조건 내야 됩니다. 그럼 이 얘기네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실제 거래가 얼마 이상? 6억 이상이에요. 근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내야 됩니다. 물론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이었다면 자금 조달의 증명서류까지 내야 돼요. 다 내야 됩니다. 자, 근데 매수자 중에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국가가 주택을 매수했다. 이때는 자금 조달 계획을 낼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국가 등은 제외합니다. 매수자가 국가 등이었다. 그땐 제외해요. 자, 그래서 6억 이상 주택은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도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정된 사항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개정된 사항이 토지에 대해서 지금 추가됐죠. 신고 사항에. 그래갖고 이 내용이 지금 우리 교재에는 없어요. 이 내용이 없는데, 자, 그럼 칠판을 보시죠. 뭐 우리가 다음 순환 때 지금 요약집 나가죠. 그럼 이제 요약집에 모두 이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반드시 메모할 필요는 없어요. 바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요 신고 사항에 토지가 지금 추가됐어요. 왜 토지를 추가했냐면요. 이게 그거 아닙니까? 주택을 자꾸 규제하니까 이 자금이 토지로 몰리는 거예요. 풍선 효과죠, 지금. 그래갖고 토지에 대해서도 자금 조달 계획과 그 토지의 이용 계획을 신고를 받겠다. 이 얘기거든요. 자금 조달 계획과 토지에 대한 이용 계획을 신고를 받겠다. 이 얘기인데, 그래서 지역을 지금 크게 두 군데로 나눴죠. 일단 수도권 등에 있는 토지냐, 아니면 그 외에 있는 토지냐,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등과 수도권 외로 나눴습니다. 그럼 수도권 등에 있는 토지, 그럼 수도권 등이라는 게 뭐냐면, 수도권은 우리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하죠.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토지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광역시와 세종시가 들어가요. 광역시와 세종시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수도권 등이라는 표현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과 광역시, 세종시를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토지였잖아요. 그러면 이때 금액이 1억 이상이었다. 1억 원 이상.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토지는 1억 원 이상이었다면 자금 조달 계획과 그 토지 이용 계획을 무조건 신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이때 수도권 등에 있는 토지인데 1억 이상이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쪼개 파는 걸 막기 위해서 수도권 등에 있는 토지는 지분 거래를 했습니다. 지분으로 쪼개 판 거예요. 이건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다 들어와야 돼요.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이. 지분 거래는 무조건 포함입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지분 매수는 거래 금액 무관하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자금 조달 계획을 안 내기 위해서 수도권 등에 있는 토지인데 이걸 쪼개서 지분으로 거래하는 거예요. 이걸 차단시키기 위해서 수도권 등에 있는 토지는
지분을 거래했다. 무조건 자금 조달하게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수도권 등이 아닌 토지예요. 아닌 곳에 있는 토지는 이때는 실제 거래가가 6억 이상이죠. 6억 이상이었을 때 자금 조달 계획과 토지 이용 계획이 들어와야 됩니다. 다만 매수자가 국가 등이 있었어요. 그럼 자금 조달 낼 일이 없죠. 당연히 없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경우 있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는 일단 제외예요. 왜 그러냐면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토지거래 허가 신청 들어갈 때는요, 그때는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는 여기서 자금 조달 계획을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별도로 내지 않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때 이미 내거든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제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토지 정리됐어요. 그럼 수도권 등에 있는 토지는 얼마 이상? 1억 이상. 그 밖에 토지는 6억 이상.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일단. 그리고 이제 요약집 나오면 이게 확실히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때 자세히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사항인데, 금액을 정할 때 두 개 이상의 토지를 한꺼번에 거래하잖아요. 그럼 이제 합산해서 요 금액을 넘어서면 자금 입주 계획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거 쪼개 파는 걸 이제 막기 위해서 과거 1년 내에 매수한 마땅한 토지가 있었다. 그거 합산이에요. 그거 포함입니다. 뭔 얘기냐면, 자, 이 토지를 거래하는 거예요, 현재. 근데 이 토지가 8천만 원밖에 안 돼요. 수도권 등에 있는 토지인데, 근데 과거 1년 내에 옆에 토지 있죠. 옆에 토지를 8천만 원 주고 산 적이 있어. 1년 내에. 그럼 이거 지금 쪼개서 지금 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차단시키기 위해서 이때는 이 두 가격 합산이에요. 합산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게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제외합니다. 일단 건물이 있다. 그럼 건물이 있다면 이거 그러니까 이미 이 건물에 대하여 거래한다. 그러면 이제 거래신고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이 있는 토지는 일단 제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미 신고한 토지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 해버렸어요. 그건 당연히 제외해야죠. 그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 이용 계획, 요게 이제 들어와야 된다. 토지에 대해서 이제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요게 추가됐기 때문에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신고 사항을 다 봤거든요. 다 봤는데 이때 이제 정리 한번 해보죠. 그럼 이제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는데, 주택의 매수자가 법인이었잖아요. 주택을 산 자가 법인이었다. 그럼 법인 지역과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 조달 계획, 이용 계획 들어와야 되죠. 자금 조달 계획 들어와야 돼요. 무조건. 그 다음에 투기과열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었어요. 이것은 자금 조달 무조건 내야 됩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그리고 투기과열구간의 주택은 자금 조달의 증명 서류까지 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과 규제지역 위에 있는 주택이었어요. 그럼 이때는 실제 거래가 얼마 이상? 6억 이상이었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토지는 수도권 등은 1억 이상. 물론 수도권 등에서 지분거래는 무조건 금액에 무관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 지역은 6억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수자가 법인이었다. 국가 등이 있었다. 그럼 이때는 이제 다 제외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 계획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요약집에 보면 이거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봤고요. 이제 그러면 이때 우리 교재 순서에 따라서 391쪽에 신고시 제출 서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할 때 법인 주택 거래 계약 신고서가 있다고 그랬고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라고 서식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391쪽에 지금 신고시 제출 서류 있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죠. 그래서 이걸 잠깐 보겠습니다. 감만 잡아두시는데, 법인은 신고 의무자가 됐다. 그러면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가 있다고 했죠. 주택거래하면. 그래서 이것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그 주택이든 토지든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이용계획서가 있죠. 그럼 이 서식은 당연히 이거 매수인이 단독으로 작성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걸 30일 했던가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 이렇게 냈어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 계획과 요거 입주 이용 계획서는 당연히 매수인이 단독으로 작성한 다음에 서명 또는 날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투기과열지구를 하면 자금 조달 증명 서류까지 모두 내야 됩니다. 이걸 함께 제출해야 돼요. 감 잡혔죠? 그러면 이걸 작성해서 본인이
본인이 직접 이겨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준다. 그러니까 법인이 법인주택거래가 신고서라든가 또는 자금조달계획서 이것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준다. 그러면 언제까지 줘야 되느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5일에 줘야 돼요. 25일에 동그라미. 그럼 25일은 그 교재 지금 392쪽에 있죠. 392쪽에 그 색깔 칠해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신고하려는 자에게 법인과 그 자금조달 계획을 내야 된다. 그럼 그때는 며칠 내주라고요? 25일. 우리 과목의 유일한 25일. 25일 내주게 돼 있어요. 근데 25일 내 안 줬잖아요. 그럼 본인이 별도로 내야 됩니다. 법인하고 매수인이 별도로 이제 30일 내에 제출해 줘야 돼요. 그럼 이거 신고하려는 자에게 이거 내보이는 걸 원치 않는다. 않는다면은 30일 내에 별도로 제출할 수도 있어요. 그 밑에 있죠. 4번에 동그라미 4번. 392쪽 동그라미 4번. 찾았습니까? 30일 내에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마지막에 있죠? 밑줄 그어놓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만 이해해 두세요. 그러니까 숫자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서류 내는 것까지 다 살펴봤고요. 그러면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중간. 그럼 지금 요 신고 방법이 지금 교재가 392쪽에 신고 방법이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에 신고하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가 들어요. 신고 관청에 들어갑니다. 공동신고 개공했다면 개공이 신고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신고 방법을 지금 한번 연습하는데, 자, 지금부터는 이제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 지금 신고 방법이 상세하게 써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편안하게 그냥 들으세요. 팔짱 끼고 들으셔도 돼요. 교재 어디 있느냐 이거 찾지 마시고. 자, 그러면 쌍방이 직거래했어요. 직거래했는데 이 토지의 소재지는 광명시에 있었거든요. 근데 의뢰 주소지는 강남구에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그래서 쌍방이 직거래한 거예요. 매매였죠.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죠. 그럼 신고한청이 누가 되는 거예요? 광명시장이 되는 거죠. 이자가 신고한청이고 신고 의무자는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해줘야 되죠. 공동신고 해줘야 됩니다. 그럼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광명시장에게 30일 내에 들어가는 거고 안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럼 신고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작성을 쭉 하고 매도인 갑, 매수인 을 여기다 대고 서명 또는 날인이죠. 신고서에. 그 다음에 이걸 제출하는데 제출하는 방법은 방문신고의 방식과 전자신고 방식으로 나눠지고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전자신고부터 말씀드리면 인터넷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인터넷 포털에서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RTMS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요걸 딱 조회를 하면 바로 뜹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접속을 딱 하는데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요.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광명시에 있는 물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을 이동하죠. 그러니까 경기도 광명시로 이제 이동을 하고요. 매수인인지 매도인인지 개업공사인지 체크하는 난이 있어요. 그래갖고 매수인이 쓰기로 했다. 우리 그럼 매수인 체크해갖고 이제 딱 접속을 하는데 이때 성명 주민번호 입력해야 되고요. 공동인증서가 꼭 있어야 돼요. 공동인증서가. 그래야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이제 일단 되는데 어쨌든 인증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 접속을 해갖고 신고서를 불러오죠. 매수인이. 그래갖고 쫙 작성을 하고 이제 전자서명 딱 클릭을 해요.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도인한테 알려주면 매도인이 이제 다시 접속을 해갖고 매수인이 써놓은 불러와요. 신고서를. 그래갖고 물론 이제 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내용을 확인했을 때 이상 없어요. 그래갖고 제출하고 딱 클릭, 전자서명하고 제출 딱 클릭하면 광명시로 내지는 거예요. 이게 전자신고예요. 그럼 이제 방문신고하는데 이거는 이제 광명시에 출두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당사자 직거래의 경우는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 신고서에다 서명 또는 날인을 같이 하는데 제출은 공동으로 해야 되게요. 1인만 가서 제출하면 되게요. 1인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동으로 당사자는 신고해야 한다면 맞았어요. 근데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틀렸어요. 근데 그럼 1인이 가서 이제 내면 되는 거죠. 서명 또는 날인이 같이 돼 있다면. 그죠? 이렇게 되는데 매도인이 할 일이 더울 게 없어요. 그래갖고 매수인하고 손잡고 같이 가도 되죠. 공동으로 제출할 수는 있어요. 일단 이렇게 되고 이때 방문 신고할 때요. 신고 을이 그럼 가서 내기로 했다. 그러면 신고자는 당연히 신분증 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매수인이다 하고 이제 신고서 내면 돼요. 그럼 이때 낼 때 계약서 사본 같은 거는 원칙적으로 첨부하지 않아요. 그죠?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사본 같은 건. 필요하면 지들이 요구하거든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제 매수인이 내기로 했는데 갑자기 매수인이 바쁜 일이 생겼어요. 그럼 다른 사람 시킬 수 있겠죠. 그럼 병을 대행을 시킨다. 이게 제출 대행이에요. 그러니까 신고서를 다른 사람한테 시킨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병이 대행을 하기로 했다. 그럼 병은 당연히 자기 신분증 내보이고 이제 신고서를 내면 되는데 이때 요 병은 위임을 받았음을 증명해야 되죠. 그러니까 위임장을 첨부하는데 이 위임장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었죠.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이면 돼요. 그러니까 서명만 하거나 날인만 하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도장만 찍어도 된다는 걸로 바뀐 거죠. 그래서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이죠. 그래서 그 약간 교재 지금 수정하는데 393쪽에 맨 밑에 박스 있죠.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 이랬죠. 법인은 법인인감 날인이에요. 근데 자필 서명이 서명 또는 날인으로 바뀌었어요. 위임장에 서명 또는 날인 수정해 놓으세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럼 서명 또는 날인한 이제 위임장 요거를 이제 첨부하고 법인은 법인인감 날인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신분증 사본이라는 것은 주민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대행할 수 있어요. 근데 전자문서로 하잖아요. 그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는 이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는 인터넷으로 하는 거죠. 이때는 제출 대행을 허용하지 않아요. 이때는 제출 대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당사자 직거래의 공동으로 이제 신고하는 방법이었는데, 자, 그럼 나머지 특수한 방법 말씀드렸듯이 직거래했는데 당사 중 일방이 국가 등이 있었다. 그럼 국가 등이 신고하게 돼 있고요. 이때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서를 써갖고 제출하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일방이 거부했잖아요. 그럼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고 이 단독 신고하는 자는 그 단독 신고하는 사유서와 계약서만 첨부해야 되고 이때는 전자신고를 안 받아줘요. 이게 왜? 단독 사유 신고 사유 여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전자신고 안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쌍방 직거래한 경우에 신고의 방법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중개거래입니다. 중개거래인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개공이 신고하는 경우죠. 그러면 이때 이제 가불간의 우리 A께서 소개했는데 이 사무소는 이 사무소는 강남구에 있었어요. 토지의 소재는 광명시에 있었습니다. 그럼 광명시장이 역시 신고관청이 되는 거고 강남구청장은 등록관청이죠. 그럼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A가 신고해야 되죠. 그래서 당사자가 아예 신고 의무가 없으니까 A가 계약 체결 날부터 30일 내에 광명시장에게 신고해야 돼. 등록관청이 아니라는 얘기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가 들어옵니다. 그럼 신고서를 써요. 그럼 개공 A께서 썼으니까 서명 또는 날인이죠. 이때 개공이 작성한 신고서에 매도 매수 갑과 을입니다. 이들은 여기다 대고 서명 또는 날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중개거래인은 개공만이 신고할 의무가 있고요. 개공만이 신고서 써내면 돼요. 그냥. 그럼 제출한 방식은 당연히 방문신고와 전자신고 방식이 있겠죠? 이렇게 놔주고 그럼 전자신고는 뭐 별다른 방법이 없고요. 똑같고요. 그럼 방문신고할 때 개공이 신분증 내보이고 내고 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때 공동중개시는 이제 공동으로 여기다 대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 방문신고할 때 갑자기 개공이 기한은 닥쳤는데 신고 기한은 닥쳤는데 격리를 당해 버렸어요. 그럼 다른 사람 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방문신고할 때 개공을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누구뿐이냐? 소공뿐이라고 기억합니다. 소공이 대행을 하는 게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일단 보존은 안 된다고 기억하자고요. 제가 이거 의문점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인데 소공이 개공을 대행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소공은 개공의 자필 서명 위임장과 개공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되느냐?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공은 지 신분증 내보이고 내가 개공 A의 소공이거든? 하고 신고서 내고 오면 돼요. 그럼 이 소공이 개공 A의 소공인지 아닌지 광명시장이 어떻게 하느냐? 여기 등록관청에다 전화 한 통 때리면 되는 거죠. 나아가서 협회에다 전화 한 통 때리면 돼요. 협회 명단 통보돼 있으니까 다 소공은.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그러니까 소공은 이렇게 개공을 대행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럼 마찬가지로 소공이 전자문서로 할 때는 대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개거래의 경우에 구체적인 신고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신고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잠깐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신고 방법은 크게 전자신고 방식과 인터넷으로 하는 전자신고 방식과 방문신고 방식이 되고 있고, 방문신고할 땐 제출 대행 허용하고요. 개공을 대행하는 자는 소공에 이제 대행 가능하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당사자 직거래하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아난 다음에 이제 1인이 제출하면 돼요. 그다음에 2번, 신고자는 당연히 신분인증서를 제시해야 됩니다. 내보여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사본은 원칙적으로 첨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필요하면 지들이 요구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중개거래인 경우는 당사자는 아예 신고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안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전자계약을 했다. 그래갖고 거기 이 전자계약은 지금 그 393쪽에 말이에요. 우리 교재. 동그라미 3번에 중간, 동그라미 3번에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에 의한 신고 간주. 이 말 있죠. 이게 용어를 갖다가 말이에요. 아주 희한하게 쓰고 있는데 전자계약이라고 그냥 하지. 이게 뭐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 이걸 줄여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라는데 이게 전자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거래계약 시스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이게 전자계약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요걸로 계약을 하면 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자계약을 했잖아요. 매매를. 그러면 자동적으로 거래 신고한 걸로 간주가 됩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이해됐죠?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구체적인 신고 방법을 전부 다 따져봤습니다. 그럼 제출 대행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교재는 그 대리인한 신고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리인에서 신고할 때 이거 제출 대행이에요. 제출 대행이고, 그러니까 소공사가 개공을 대행할 수 있다고 할게요. 대행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이라고 그랬죠. 법인은 법인인감 날인을 해줘야 돼요. 법인이 위임하면 신분증 사본 제출해야 된다고 그랬고, 소공사는 개공의 위임장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정도. 자, 그래서 이제 다 살펴봤고요. 그다음 이제 넘어갑니다. 신고필증 발급으로 가죠, 이제. 그럼 이제 394쪽에,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신고 들어왔잖아요. 그럼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 지체 없이다. 지체 없이 밑줄 긋고요. 그래서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발급을 해준다. 이게 이렇게 되고요. 이때 그저 지체 없이 하는데 이게 발급이 됐잖아요. 그럼 계약서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고 그랬어요. 신고필증 발급되면 의제된다. 요거 고맙게도 생각보다 잘 물어봐요. 이거 검인 의제된다는 거. 이때 법인이 주택을 거래했다면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가 있고요. 다음에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내야 된다면 이거 내야 되고요. 다음에 자금조달 증명서류까지 첨부해야 된다면 모두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류들 다 들어와야지만은 신고필증을 발급을 해줘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게. 그러면 신고필증 발급까지 다 봤고요. 이제 우리 교재 순서에 따라서 신고서 작성 요령으로 들어갑니다. 395쪽에 부동산 거래 신고서가 있죠. 이게 신고서 작성 방법이 지금 396쪽에 써 있거든요. 작성 방법이.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제 한번 읽어보시는데 들으시면서 정리합니다. 이거 신고서 작성 방법 있잖아요. 올해 출제할 걸로 일단 예상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원래 꼭 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실무 가면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작년 시험에 쉬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 두시는데, 자, 그러면 신고서식을 바로 봅니다. 395쪽에 매도인 매수인란이 있고요. 그래서 성명, 주민번호, 국적, 주소, 거래지분 비율, 전화번호, 휴대전화 모두 기재하게 돼 있고, 매수인란이에요. 역시 성명, 주민번호, 주소, 거래지분 비율, 국적 모두 표시하고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다 표시합니다. 이때 거기 그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이라고 3번이 있죠. 이 3번 수정해 두시는데 3번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법인 신고서 등으로 바뀌었죠.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법인 신고서 등이란 말로 바꿔서 메모해 놓으세요. 그럼 이게 뭐냐 하면 그거예요. 법인이 주택을 거래했다.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다음에 법인이 주택을 매수했다. 자금조달계획서. 또 토지 1억 원 이상 6억 이상 매수했다. 그럼 마찬가지로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되고, 투기과일지구는 자금조달 증명서류까지 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서류들을 이 신고서와 같이 제출하면 제출해, 별도로 제출하면 별도 제출해, 체크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인 신고서 등이라고 이제 표현했어요. 이걸 한마디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 두시고. 근데 그 밑에 3번 밑에 외국인의 부동산 등 매수용도라고 있죠. 그 동그라미. 이거 엄청 잘못 씁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외국인이었다. 그럼 국내 부동산을
단독주택용지로 매수하는지 공장을 짓기 위해서 공업용으로 매수하는지 이걸 꼭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 외국인은요. 국적도 꼭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국적도. 이거 엄청 잘 물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그 정도 이해하시고 이제 개업공사 이거는 중개거래 했을 때 개공에 대한 사항을 이제 기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고 자, 이제 내려갑니다. 거래사항 그래갖고 종류 해가지고 이제 종류 해가지고 토지, 건축물, 토지 및 건축물 체크하게 돼 있는데 거기 그 건축물 옆에 가로가 열어져 있죠. 그럼 거기다 뭐 적어요? 건축물의 종류. 그러니까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어요. 그러니까 건축법 시행령 별표일에 표시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이게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그 가로에 기재하게 돼 있고 토지 및 건축물도 마찬가지로 이게 다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기재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 이제 공급계약인지 전매계약인지 5번에 쓰게 돼 있죠. 그래서 전매계약에 따른 분양권인지 입주권인지 체크하게 돼 있고요. 준공저인지 준공후인지 모두 표시하게 돼 있고요. 임대주택 분양전환이라고 있죠. 이거 우리 임대아파트들은 임대 의무기간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가면 이제 분양 전환하지 않습니까? 그걸 매수한다면 여기다 표시해야 되죠. 자, 그럼 이제 6번 나로 내려가는데 소재지 지목 면적을 기재합니다. 이때 소재지 지목 면적 그대로 이제 대장상 면적을 기재하면 되고요. 대지권의 비율은 뭘 보고 기재해야 돼요? 등기상 증명서 보고 기재해야 되죠. 등기상 증명서를 보고 대지권의 비율을 기재합니다. 등기부에 나오죠, 이거. 그다음에 건축물의 면적 적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면적은요. 만약에 집합 건물이었잖아요. 집합 건물은 전용 면적만 적습니다.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어야 돼요.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는다. 주의하세요. 집합 건물은 건축물 면적 적을 때 뭐만 적는다고요? 전용 면적.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습니다. 근데 그 밑에 7번 있죠. 계약 대상 면적이 또 있죠. 그럼 이게 계약 대상 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대. 토지 적고 건축물, 집합 건물은 여전히 전용 면적만 적습니다. 그 밖에 건축물은 연면적이죠.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 6번에도 면적이 있고 7번에도 면적이 있는데 이게 그 얘기예요. 자, 이게 아파트 단지인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202동이었다. 그리고 2202호를 만약에 거래한다. 그럼 2202호의 전용 면적이 80제곱미터였다 가정하고 이 대지는 10,000제곱미터였어요. 그 다음에 2202호가 갖고 있는 대지권의 비율 이것은 10,000분의 43이었어요. 10,000분의 43이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겁니다. 소재지 기재할 때 202동 2202호를 적으면 되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목 대지일 테고 토지 면적 만을 적어야 되죠. 만. 그 다음 대지권의 비율은 10,000분의 43이었죠. 그러니까 10,000분의 43. 이렇게 10,000분의 43을 이제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면적은 전용 면적만 적으라고 했으니까 84가 들어가겠죠. 여기 84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 대상 면적을 적는데 계약 대상 면적은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으라고 그랬죠. 그럼 토지가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면 2202호 갖고 있는 대지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면적이 많이었고 대지권의 비율이 10,000분의 43이었으니까 결국 10,000분의 43이었으니까 여기 43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죠? 둘이 곱하면 돼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면적은 역시 84제곱미터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실무 가면 바로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쓰는 방법 일단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물건별 거래 가격으로 가는데 이거는 여러 개의 물건을 거래했을 때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전자계약 시스템들 전자신고할 때 보면요. 물건 추가, 매수인 추가, 매도인 추가 이게 계속 떠요. 그래서 이제 물건별 거래 가격을 적습니다. 이때 공급계약하고 전매계약 있죠. 이때는 금액 적을 때 분양가격 적어야 되고요.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옵션비죠. 뭐 시스템 에어컨비, 발코니 확장비 이거 적어야 되고 추가 지불액이 있잖아요. 이게 P에 P. P를 적게 돼 있죠. 이게. 그래서 이 추가 지불액이 공급 분양가격을 초과 미달하는 금액을 적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P를 적는다. 그럼 마이너스 P라면요. 이게 마이너스 적어야 돼요.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금 마피가 나오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지방 쪽에서는 마피가 한참 나왔었죠. 그럼 뭐 이게 마피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P. 예를 들어서 3억짜리 분양가였는데 계약금 3천 들어가 있고요. P가 마피야. 마이너스 5천이다. 그럼 이거 중개보수 어떻게 받아야 돼요? 우리 중개보수는 기납입금의 프리미엄 합산금액이죠. 근데 이게 둘이 합치면 마이너스 2천이야. 그럼 개공이 손님한테 오히려 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분양권 기납입금에 무슨 프리미엄이요, 보수를. 근데 우리는 시험에 합격부터 해야 되니까 기납입금의 프리미엄으로 가는데 대법원의 판례를 지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현실과 전혀 안 맞아요, 역시. 그래서 어쨌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적는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공급계약하고 전매계약 있죠. 이거는 금액 적을 때 VAT, 부가가치세 있잖아요. 부가가치세 이거 포함금액을 적어야 돼요. 꼭. 그 밖에 거래는 부가세 제외금액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건물부는 부가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 분양받으면요. 그 금액란을 보면 분양계약서 금액란을 보면요. 총 분양가 해가지고 여기 토지분, 건물분, 그다음 VAT 들어가 있어요. 부가가치세. 건물부는 부가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 금액을 적습니다. 공급계약하고 전매계약은. 그 밖의 거래는 부가세 전부 다 별도예요. 제외합니다. 그죠? 그 점 이해를 해두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총 실제 거래가 9번 라인인데 이거는 이제 토탈 금액을 적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을 기재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고. 자, 이제 10번 난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10번 난은 종전부동산 난이죠? 그럼 종전부동산 난은 이거는 입주권 거래할 때만 적는다. 기억하세요. 종전부동산은 뭐 거래할 때만? 입주권 거래했을 때만 적습니다. 그럼 입주권이라는 게 간단하게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헌집주께 새집다오. 그죠? 이제 이렇게 이제 적는데, 그래서 이제 이 종전부동산, 헌집에 대한 이 현황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지, 면적, 지목, 대지권의 비율, 건축물의 문제 다 적습니다. 이게. 그럼 계약 대상 문제 다 적게 돼 있고요. 거래 금액을 적는데, 이때 거래 금액, 추가 지불액은 P라는 거 알아봤어요. P라는 거 알아봤고, 여기 권리 가격이 뭐냐면, 이게 평가 금액이에요. 종전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 이 권리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얘기죠. 이거 내가 단독주택 밀어버리고 여기다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지금. 그럼 이 단독주택에 대한 평가액이 4억이 나왔어요. 근데 아파트 분양은 5억에 하겠대요. 5억에. 그러면 이것을 사야지 나중에 아파트를 받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P가 붙는 거예요. 종전 부동산에. 그러니까 여기 P가 5천이 붙었다. 그럼 금액 적을 때 이렇게 적어야 되잖아요. 여기 추가 지불액 5천 적는 거죠. 그 다음에 권리가격이 얼마? 4억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평가액이에요. 그러면 실제 거래 금액을 어떻게 적어야 되느냐? 아까 그죠? 8번, 9번 난. 참고하시는데 여기 그럼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지금 분양가 5억이었죠, 이거. 그러니까 5억 그대로 적는 거예요. 다음 발코니 확장 옵션비는 없는 걸로 하고요. 여기에 P가 얼마? 5천 붙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거래했을 때 이 입주권 거래하면요. 매수인이 토탈 부담하는 거면 5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5억 5천이 돼야지. 왜 5억 5천이냐면요. 이거 4억 주고 샀고 P에 5천 붙었죠. 그 다음에 아파트 이거 받기 위해서는 1억 추가 부담해야 돼요. 추가 부담금이 있죠. 부담금. 맞습니까? 부담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금이 1억이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매수인 토탈 부담하는 금액은 5억 5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5억 5천이 돼요. 근데 종전부동산난 있죠? 종전부동산난은 여기는 5천에다가 4억이니까 4억 5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적을 때 여기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 있죠? 여기에 추가 부담금 1억 하고 적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금액이 요거하고 요거 딱 합치면은 매수인이 토탈 금액 부담하는 금액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참고해 두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종전부동산에 대해서는요, 이 부분 이제 기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입주권 거래했을 텐데, 그래서 입주권 거래했을 때는 신고필증이 2장 나와요. 입주권 거래하면 신고필증이 2장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종전부동산에 대한 신고필증 나와요. 왜 이게 있어야 되냐면, 종전부동산에 대해서 나한테 이전 등기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전 등기 할 때 이 신고필증 첨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전부동산에 대한 신고필증이 나오고, 나중에 아파트 받았잖아요. 그럼 내 앞으로 이전 등기 해야 되죠. 그럼 이전 등기 할 때도
이제 신고필증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입주권에 대한 신고필증이 또 나와요. 2장 나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입주권 거래했을 때는 신고필증이 2장 나온다. 이거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계약의 조건이나 참고사항 있으면 기재하게 돼 있고요. 매도인, 매수인, 직거래했다면 여기다 기재하고 이제 서명 또는 날인이고요. 개공, 중개를 했다면 개공이 이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이걸 제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고서 작성 방법 요 정도 이해해 두시고 나머지 이제 396쪽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397쪽에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가 있죠? 그죠? 참고해 두시고 이게 있다. 그래갖고 거기에 법인의 등기 현황하고 5번 거래 상대방 특수관계 여부 전부 다 기재하게 돼 있잖아요. 다. 그죠? 그래갖고 이제 자본금이 얼마인지, 등기 임원이 얼마인지, 회사 성립 언제인지, 회사의 목적 사업은 뭔지 다 적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가 있는데 이건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죠. 근데 토지가 추가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토지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가 있고 이거는 이제 매수인이 작성을 단독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갖고 매수인이 이제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고필증이 이제 입주권 거래했을 때는 2장 나온다고 그랬죠? 2장.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이해를 해 두시고 거기 밑에 뭐 유의사항 써져 있죠. 유의사항 맨 밑에. 입주권 거래 신고에게는 입주권 거래가액이 표시된 신고필증과 종전토지거래가에 표시된 신고필증 두 부가 발급됩니다. 알아보시겠어요? 맨 밑에 유의사항에 써 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 두시고. 그래갖고 이 신고필증을 이제 이전 등기 할 때 첨부를 하게 돼 있고요. 우리 양도 신고할 때 있죠. 매도인한테도 줘야 돼요. 매도인한테도. 양도 신고할 때도 이거 신고필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매수인한테도 주고 매도인한테도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다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402쪽에 부동산 거래 해제, 정정, 변경 등이 등장하고 있죠? 그럼 요거는 좀 쉬었다 할까요? 예, 그럼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